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조맘동화 어린이 구독자분 중에 이름을 꼭 불러달라고 부탁한 친구가 있어서 이름을 불러줄게요. 최주아 어린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조맘동화를 재미있게 들어주어 고마워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엄지 톰. 옛날에 한 평범한 나무꾼과 아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나무꾼 부부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아들은 몸집이 겨우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아들을 엄지톰이라고 불렀어요. 엄지톰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몸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나무꾼 부부는 아들이 너무 작아 다른 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할까봐 불안했지요. 하지만 엄지톰은 몸집이 작은 것에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모험을 즐겼어요. 엄지톰은 카누 대신 호두 껍질에 타고 찻숟가락으로 노를 저어 다니곤 했어요. 성냥갑으로 손수, 경주용 차를 만들기도 했지요. 차바퀴 대신 단추 4개를 달고서 말이에요. 심지어 들쥐에게 작은 안장을 달아 타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무꾼이 일하러 나갈 채비를 했어요. 나무꾼은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지요. 여보, 마차를 쓰고 나서 일터로 가져와 주지 않겠소? 그러자 엄지톰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너무 바빠요.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나무꾼은 아들을 바라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너는 말을 몰기에는 너무 작지 않니? 엄지톰이 말했어요. 문제 없어요. 말의 귀 속에 들어앉아 길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자 나무꾼이 말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꾸나. 마침내 떠날 때가 되자 나무꾼 아내는 엄지톰을 말의 귀 속에 넣어주었어요. 엄지톰이 이랴 하고 소리치자 말은 고분고분하게 길을 나갔지요. 얼마 가지 않아 엄지톰은 서커스 단원인 두 남자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두 남자는 단장과 어릿광대였어요. 단장과 어릿광대는 마부도 없이 말이 혼자 마차를 끄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시 후 두 남자는 더 놀라고 말았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이 스스로 이랴 하고 외치는 것만 같았거든요. 어릿광대가 감탄했어요. 이런 건 난생 처음 봐요. 말하는 말인가? 서커스 단장이 말했어요. 뭔가 묘한 속임수가 있을 거야. 어서 쫓아가서 알아보자고. 엄지톰은 쉼없이 달려 나무를 베는 아버지께 도착했어요. 엄지톰이 크게 소리쳤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약속한 대로 마차를 가져왔어요. 나무꾼은 말의 귓가에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잘했다, 엄지톰. 덤불 뒤에 숨어있던 서커스 단원들은 아주 작은 소년이 나무꾼의 손바닥에 폴짝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지요. 어릿광대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봤어요? 저 꼬마가 우리 무대에 서면 한 미점 작겠어요. 단장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양손을 비비며 맞장구 쳤어요. 그래,
저렇게 작은 사람이라면 구경꾼들이 큰 돈을 내서라도 보려 할 거야. 서커스 단원들은 엄지 톰과 나무꾼에게 다가갔어요. 서커스 단장이 연극을 하듯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서커스 단원들입니다. 아드님이 눈에 띄게 작더군요. 아드님 같은 인재야말로 저희 공연의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아드님을 저희 단원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나무꾼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릿광대가 끼어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와 함께 공연하면 아드님은 유명인이 돼서 세계를 두루 여행하고 인기를 얻을 겁니다. 단장은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금화 한 자루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돈자루를 짤랑짤랑 흔들며 말했지요. 물론입니다. 섭섭지 않게 보답해 드리지요. 나무꾼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요? 내 아들을 팔아 넘기라는 거요. 애 엄마와 나는 억만금을 줘도 아들과 헤어질 마음은 없소. 하지만 엄지톰은 서커스 단원들의 제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엄지톰은 아버지의 옷소매를 타고 올라가 귓가에 앉아서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아버지, 저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올게요. 나무꾼은 아들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아들이 제 앞가림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금화 한 자루를 받고 아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엄지 톰은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했지요. 서커스 단장은 만족스러운 듯 능글맞게 미소 짓고 자기 모자챙에 엄지톰을 올렸어요. 서커스 단원들과 엄지톰은 길을 나섰지요. 서커스 단원들과 엄지톰은 오후 내내 걸었어요. 엄지톰은 단장의 모자챙을 돌며 촐랑촐랑 춤을 추고 휘파람을 불면서 경치를 감상했어요. 해가 저물 즈음 일행은 내거리에 다다랐지요. 엄지톰이 소리쳐 말했어요. 잠깐만 내려주시겠어요? 다리를 좀 펴고 쉬어야겠어요. 서커스 단장이 엄지톰을 길가에 내려주며 말했어요. 좋아.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엄지톰은 즐겁게 대답하고는 쥐구멍으로 내달렸어요. 어릿광대가 엄지톰을 향해 다급히 호통을 쳤어요. 이봐,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서커스 단장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거기서 당장 나오지 못해, 이 꼬마 자식! 서커스 단원들은 허둥지둥 나뭇가지로 쥐구멍을 들쑤시며 엄지톰을 끌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엄지톰이 점점 더 깊숙이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서커스 단원들의 소나귀에서 달아났어요. 밤이 되자 서커스 단원들은 엄지톰을 잡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지요. 서커스 단장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녀석을 놓쳤어. 금화만 몽땅 날리고 말이야. 어릿광대가 투덜댔어요.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 녀석 꾀에 넘어가다니요. 단장님이 좀 더 똑똑할 줄 알았는데. 그러자 서커스 단장이 쏘아붙였어요. 흥, 자네도 별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 엄지톰은 두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가며 티격태격하는 소리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멍 속에서 성난 생쥐 가족이 쫓아왔어요. 결국 엄지톰은 구멍에서 내쫓겨 묵을 장소를 잃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밖이 너무 깜깜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지톰은 주위에서 하룻밤을 보낼 곳을 찾았지요. 마침 엄지톰은 빈 달팽이 껍질을 발견하고 생각했어요. 저기서 자면 딱이겠어. 엄지톰은 달팽이 껍질 속에서
이끼로 베개를 만들고 나뭇잎 한 장을 이불로 덮고는 몸을 웅크렸어요. 엄지톰이 눈을 감고 단잠에 들려던 찰나 머리 위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엄지톰은 일어나 밖에 누가 있나 빼꼼 내다보았지요. 그런데 웬 여드름 투성이 소년이 불룩한 자루를 움켜쥔 채 나이든 남자와 이야기하는 게 보였어요. 소년이 나이든 남자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다음은 누구네 집을 털까요? 소년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대답했지요. 길 밑에 돈 많고 늙은 신부집을 털자. 엄지톰은 화들짝 놀랐어요. 강도잖아. 신부님 댁을 털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엄지톰은 달팽이 껍질에서 기어나와 서둘러 강도들을 따라갔어요. 강도들은 까치발로 집 주위를 돌며 들어갈 구멍이 없나 살펴보고 있었지요. 아들 강도가 중얼거렸어요. 문에는 모두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놨고 창문에는 모두 무쇠로 된 빗장을 걸어놨어요. 저 안에 무슨 수로 들어가죠? 그때 엄지톰이 강도들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자 아들 강도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지요. 거기 누구야? 아버지 강도가 씩씩거리며 물었어요. 어디 있어? 엄지톰이 소리쳤어요. 아래에 있어요. 강도들은 발밑의 엄지톰을 발견하고 흠칫 놀라 소리쳤어요. 엄청 작은 아이네. 엄지톰이 말했어요. 저는 엄지톰이라고 해요. 제가 신부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빼올 수 있어요. 몸이 작은 저한테야 식은 죽 먹기랍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녀석은 분명 쓸모가 있겠구나. 어디 한번 들어가 봐. 아버지 강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엄지톰을 부엌 창틀에 올려주었어요. 엄지톰은 무쇠 빗장을 넘어 슬그머니 창문 틈으로 들어가서는 식탁으로 폴짝 뛰어내렸어요. 이어서 의자 다리를 타고 마룻바닥으로 내려왔지요. 그런 다음 엄지톰은 작은 몸으로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집 안에 들어왔어요. 자, 이제 뭘 가지고 나갈까요? 창밖에서 아버지 강도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쉿, 조용히 얘기해. 이러다 다들 깨겠어. 하지만 엄지톰은 반대로 더 크게 소리쳤어요. 우와, 여기에 아주 멋진 은숟가락이 있는데요. 창밖으로 이걸 넘겨줄까요? 신부집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요리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온 걸 눈치채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갔지요. 침입자를 때려잡으려고 밀방망이를 손에 꼭 쥔 채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 강도가 소리쳤어요. 도망쳐! 강도들은 어둠 속으로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지요. 엄지톰은 그 틈에 헐레벌떡 의자를 타고 식탁 위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창문은 엄지톰이 뛰어오르기에는 너무 높았어요. 요리사는 주방을 두리번거리며 용감하게 소리쳤어요. 거기 누구야? 요리사는 엄지손가락만 한 소년이 들어왔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잽싸게 찻잔 밑에 숨은 엄지톰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꿈을 꿨나 보네. 요리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숱한 모험을 겪은 엄지톰은 너무도 고단했어요. 그래서 찻잔 밑에 웅크려 눕자마자 곤히 잠이 들었지요. 눈을 뜨자 아침이었어요. 요리사는 이미 일어나서 부엌에서 부산을 떨고 있었지요. 엄지톰은 찻잔 밖으로 기어나와 달아나려고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부엌의 고양이가 고개를 들어 엄지톰을 노려보았어요. 고양이가 엄지톰을 쥐로 착각하고
의자에서 뛰어올라 엄지톰에게 앞발을 휘둘렀어요. 엄지톰은 간신히 피해 탁자 모서리로 몸을 날렸지요. 방을 가로질러 문으로 냅다 뛰는 것 말고는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지톰은 반도 못 가서 바닥을 쓸던 요리사의 거대한 빗자루에 맞아 쓰러졌어요. 요리사는 음식 찌꺼기로 가득한 양동이에 엄지톰을 쓸어 담았지요. 그런 다음 양동이를 뒤뜰의 쓰레기 더미 위에 쏟아버렸어요. 엄지톰은 수북한 감자 껍질 속에서 겨우 빠져나왔지요. 그랬더니 코앞에 웬 굶주린 늑대가 있지 뭐예요? 늑대는 헬쑥한 몰골로 엄지톰을 노려보며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냈어요. 피할 새도 없이 늑대가 엄지톰을 통째로 집어삼켰어요. 엄지톰은 컴컴한 동굴 같은 늑대 뱃속에 갇혔지요. 주위에는 늑대가 삼킨 온갖 역겨운 음식물이 그득했어요. 엄지톰은 그걸 보고 꾀를 내어 외쳤지요. 늑대 아저씨, 저예요. 방금 잡수신 조그만 남자예요. 늑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조용히 못해. 밥 좀 먹으려는데 웬 방해야. 엄지톰이 말했어요. 저도 배가 고파요. 그런데 아저씨 뱃속에 있는 음식이 영 제 입맛에 안 맞아서요. 제가 이런 음식 말고 스테이크랑 치즈랑 파이를 양껏 먹을 수 있는 곳을 알아요. 그 말을 들은 늑대가 탐욕스럽게 군침을 흘리며 물었어요. 거기가 어딘데? 엄지톰이 대답했어요. 제가 알려줄게요. 제 말대로 가보세요. 엄지톰은 늑대에게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늑대는 먹음직스러운 식사를 상상하며 엄지톰의 말대로 갔지요. 엄지톰은 집에 도착한 늑대에게 뒷문으로 가서 부엌 식품 창고로 가라고 했지요. 그곳 선반에는 고기와 치즈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철망 위에 가꾸운 파이도 있었지요. 창고에는 버터가 듬뿍 든 부드러운 페이스트리 냄새가 가득했어요. 늑대가 날카로운 이빨로 먹음직스러운 파이를 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지톰이 시끄럽게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당황한 늑대가 으르렁거렸어요. 무슨 짓이야? 집주인에게 들키겠어. 하지만 엄지톰은 일부러 부모님이 듣도록 계속 울부짖었어요. 나무꾼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와 늑대를 발견했어요. 나무꾼은 늑대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아내에게 말했지요. 당신은 물러서요. 그때 엄지톰이 외쳤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아들이요. 저는 지금 늑대 뱃속에 들어있어요. 나무꾼이 조심스레 총을 내리자 늑대가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화덕 위 프라이팬으로 재빨리 늑대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단박에 늑대의 숨통이 끊어졌지요. 나무꾼이 사냥용 칼로 늑대의 배를 살살 가르자 엄지톰이 폴짝 뛰어나왔어요. 나무꾼의 아내가 새끼손가락으로 엄지톰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어요. 우리가 내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단다. 나무꾼이 엄지톰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니? 엄지톰이 말했지요. 정말 끝내주는 모험을 했어요. 쥐구멍에 들어갔다가 달팽이 껍질에서 하룻밤 자고 도둑질을 맞고 고양이와 빗자루에게 쫓기다가 먹보 늑대한테 잡아먹혔지요. 하지만 우리 집이 가장 좋아요. 이제 한동안 모험은 떠나지 않을래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 눈보라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겨울밤이었어요.
몹시 추운 바깥과 달리 숲속의 어느 작은 오두막 안에는 따뜻한 불길이 환히 타올랐어요. 오두막에서는 두 자매, 하얀 눈과 빨간 장미가 난로가에 웅크리고 앉아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하얀 눈이 말했어요. 이 추운 밤에 누가 나다닌담? 빨간 장미가 말했어요. 내가 나가 볼게. 빨간 장미는 문을 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집채만한 검은 곰이 우뚝 서서 빨간 장미를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곰이 말했어요. 겁먹지 마. 해치지 않을게. 따뜻한 곳에서 몸을 좀 녹이고 싶어서 찾아왔어. 그러자 어머니가 곰을 맞았어요. 저런 불쌍한 곰아, 내 딸의 무례를 용서하렴 어서 들어와서 쉬어. 곰이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곰은 집 안으로 들어와 풀썩 네 발을 짚고 엎드리더니 텁수룩한 털을 푸르르르 털었어요. 그러자 눈송이가 사방에 튀었어요. 난생 처음 곰을 본 하얀 눈은 거대한 곰이 어슬렁거리다가 양탄자의 자리를 잡는 모습을 긴장하며 지켜보았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일단 곰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곰이 아주 점잖게 행동하자 두려움이 곧 눈 녹듯이 사라졌지요. 둘은 곰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곰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곰은 졸음에 겨워 머리를 들더니 웅얼거렸어요. 내 옆에 와서 앉을래? 대담해진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곰의 북슬북슬한 털을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곰은 만족한 듯 그르렁거렸어요.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차츰 코 고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곰의 품에 파고들었고 머지않아 셋이 함께 곤히 잠이 들었지요. 아침이 오자 곰은 조용히 숲으로 돌아갔어요. 눈밭에 커다란 네 발자국을 남기면서 말이에요. 손을 흔들며 곰을 배웅하던 하얀 눈이 말했어요. 곰아, 우리 집에 또 놀러 올 거지? 곰은 어깨너머로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받아준다면야. 곰은 다음 밤에도 그 다음 밤에도 오두막에 찾아왔고 그 후로도 자주 밤마다 오두막을 찾아왔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점점 더 곰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곰이 오면 자매는 곰에게 동그란 꿀빵을 대접하고 곰의 배에 간지럼을 태우고 곰과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했지요. 곰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둘을 등에 태워주었고 굴을 파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수북이 쌓였던 눈이 어느새 녹아버리고 숲에는 블루벨 꽃밭이 펼쳐졌어요. 봄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곰이 하얀 눈과 빨간 장미에게 말했어요. 나는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 하얀 눈이 울먹였어요. 왜? 우리 때문에 속상한 일 있었어? 곰이 대답했어요. 천만에 그럴 리가. 숲에 사는 못된 난쟁이들이 내 보물을 훔쳐가지 못하게 지키러 가야 해. 난쟁이들은
땅이 꽁꽁 어는 겨울철에는 동굴에 숨어지네. 하지만 이제 봄이 왔으니 기어 나와서 말썽을 부릴 거야.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곰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어떤 말도 소용없었어요. 둘은 곰의 털에 얼굴을 파묻고 꼭 끌어안았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가 말했어요. 보고 싶을 거야. 곰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보고 싶을 거야.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문을 열어주며 곰을 배웅했고 곰은 슬그머니 집을 나섰어요. 바로 그때 곰의 털가죽이 문 빗장에 걸려 조금 찢어졌어요. 하얀 눈은 털가죽 아래로 반짝거리는 황금빛을 보았지만 하얀 눈이 뭐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곰은 눈 속으로 사라졌어요. 며칠 뒤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땔감을 주우러 숲에 들어갔어요. 얼마 가지 않아 둘은 풀이 높이 자란 풀밭에서 폴짝폴짝 뛰어오르는 이상한 작은 동물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난쟁이였어요. 난쟁이는 기다란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성난 얼굴은 분홍빛으로 달아올라 있었지요. 빨간 장미가 난쟁이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난쟁이가 대꾸했어요. 그럼 문제가 있고 말고 수염이 긴 거 보면 몰라. 빨간 장미가 살펴보니 난쟁이의 수염이 덤불에 엉켰지 뭐예요? 빨간 장미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아이, 이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난쟁이가 투덜대며 대꾸했어요. 그런 멍청한 질문에 답할 시간 없어. 당장 이것 좀 빼봐.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난쟁이의 수염을 잡아당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얀 눈이 말했어요. 기다려봐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얀 눈은 호주머니에서 재봉 가위를 꺼냈어요. 그러더니 수염의 끄트머리를 싹둑 잘라냈어요. 그러자 난쟁이가 빽 소리를 쳤어요. 이 바보 멍텅구리, 내 귀하디 귀한 수염에다 감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얀 눈이 대답하려는 순간 난쟁이가 허둥지둥 덤불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어요. 난쟁이는 거기서 금화 한 자루를 끌어내 어깨에 둘러맸어요. 그런 다음 뭐라고 웅얼거리고 씩씩거리면서 사라져버렸어요. 며칠 뒤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저녁에 먹을 물고기를 잡으러 강가에 갔어요. 그때 빨간 장미가 말했어요. 저기 좀 봐. 저번에 본 웃기는 아저씨가 또 있네. 정말로 그 난쟁이가 정신 나간 개구리처럼 갈대숲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어요. 글쎄, 이번에는 수염이 자기 낚싯줄에 뒤엉켜 있지 뭐예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를 본 난쟁이가 툴툴거렸어요. 너희 둘한테는 두 번 다시 부탁 안 해. 재수없는 일만 불러오는 녀석들 같으니. 바로 그때 굶주린 물고기가 낚싯줄에 달린 지렁이를 꿀꺽 집어삼켰어요. 물고기가 헤엄쳐 달아나려고 하자 낚싯줄에 수염이 엉킨 난쟁이는 물가로 질질 끌려갔어요. 난쟁이는 꽥 호통을 쳤지요. 이 느려 터진 곰뱅이들아, 멍하니 서 있지만 말고 어떻게 좀 해봐.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난쟁이를 도와주러 달려갔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뒤엉킨 수염은 풀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하얀 눈이 재봉 가위를 꺼내 수염을 조금 더 싹둑 잘라보았어요. 난쟁이가 분통을 터뜨렸어요. 자르기는 왜 잘라?
아이고, 이제는 수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디 남 부끄러워서 얼굴이나 내놓고 다니겠어. 난쟁이는 그 말만 남기고 갈대밭에서 진주꾸러미를 낚아올려서는 성큼성큼 가버렸어요. 몇 주 뒤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읍내로 가는 길에 들판 위를 낮게 나는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독수리는 공중에서 빙빙 맴돌더니 갑자기 산울타리 뒤쪽으로 휙 내려왔어요. 곧 외마디 비명이 들렸고 둘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려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이건 놔! 성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에도 난쟁이였지요. 독수리가 발톱으로 난쟁이를 낚아채서 날아오를 참이었거든요. 풀어줘! 빨간 장미가 용감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독수리는 기운찬 날개를 퍼덕이며 난쟁이를 땅에서 낚아채 갔어요. 바로 그때 빨간 장미가 잽싸게 난쟁이의 외투를 움켜잡았고 하얀 눈은 빨간 장미의 허리에 꼭 매달렸어요. 두 사람과 독수리가 서로 반대쪽으로 잡아당기자 난쟁이는 오락가락 끌려다녔어요. 몇 분간 실랑이를 벌인 뒤 독수리는 마침내 난쟁이를 놓아주었어요. 난쟁이는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어요. 난쟁이는 큰 소리로 툴툴거리며 허둥지둥 일어나 먼지를 탁탁 털었지요. 내 외투 꼴 좀 봐. 두뇌 빠진 미련퉁이들 더 조심했어야지. 그런 다음 난쟁이는 산울타리 밑에서 보석 자루를 꺼내 들고 쿵쿵거리며 사라졌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마주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빨간 장미가 말했어요. 좀처럼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날 오후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난쟁이를 또다시 맞닥뜨렸어요. 이번에는 난쟁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세고 있었어요. 난쟁이는 뒤늦게 그것을 감추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가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이었어요. 난쟁이 앞에는 수많은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가 널려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어요. 뭘 빤히 보고 있어? 난쟁이가 호통치고는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순간 난쟁이의 등 뒤에서 나직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난쟁이가 획 돌아보니 집채만한 검은 곰이 정면으로 달려오고 있었지요. 곰은 위협하듯 이빨을 드러냈어요. 난쟁이는 달아날 틈도 없었기에 잽싸게 머리를 굴러야만 했어요. 난쟁이는 갑자기 곰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곰나리,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나리처럼 거대한 맹수께서는 저처럼 조그만 난쟁이는 한 입거리도 안 됩니다. 대신 저기 두 계집아이를 잡수세요. 저보다 훨씬 더 맛있을 겁니다. 곰은 성이 난 듯 콧김을 뿜었어요. 곰은 앞발을 치켜들어 난쟁이를 있는 힘껏 때렸어요. 난쟁이는 비틀거리더니 땅바닥에 픽 쓰러져 죽어버렸지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뒤돌아서 곰을 피해 달아났어요. 바로 그때 곰이 소리쳤어요. 잠깐만, 겁먹지 마. 해치지 않을게. 귀에 익은 목소리였지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그러고는 정든 친구를 다시 만날 기대에 부풀어 뒤를 돌아보았지요.
하지만 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근사하게 차려입은 잘생긴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놀란 하얀 눈이 남자에게 물었지요.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왕자입니다. 저 못된 난쟁이가 저에게 주문을 걸고는 제 아버지의 금은보화를 모두 훔쳐갔답니다. 곰으로 변한 저는 1년 넘게 숲속을 떠돌았지요. 하지만 난쟁이가 죽고 나니 이렇게 저주가 풀렸어요. 하얀 눈은 쓸쓸히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자 왕자가 의아한 듯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함께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얀 눈이 대답했어요. 네, 저도 기뻐요. 다만 우리의 친구였던 곰이 그리울 것 같아서요. 왕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곰일 때나 지금이나 저의 마음은 한결같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얀 눈은 미소를 짓더니 수줍어하며 대답했어요. 이미 친구인걸요? 이후 하얀 눈과 왕자는 친구보다 훨씬 다정해져 사랑에 빠졌어요. 둘은 몇 해 뒤 왕자의 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편 빨간 장미는 왕자의 남동생과 결혼했어요. 하얀 눈과 빨간 장미는 언제나 단짝이니까 네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 놀랄 일도 아니겠지요? 곰과 굴뚝새. 어느 봄날 아침, 곰과 늑대가 숲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비스듬히 비쳤고 지저귀는 새의 노랫소리가 산들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요. 곰은 그렇게 멋진 음악은 처음 들어보았어요. 곰이 늑대에게 물었지요. 친구, 이 아름다운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건가? 늑대가 대답했어요. 친구, 이건 숲의 왕이 부르는 노래라네. 곰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나는 숲의 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걸? 그렇다면 그 왕의 궁전은 어디 있을까? 사실 노래를 부르던 새는 숲의 왕이 아니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굴뚝새였어요. 잠시 후 굴뚝새는 부리에 지렁이 한 마리를 문 채 날아가더니 어느 나무의 가지 틈새로 사라졌어요. 늑대와 곰은 그 나무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빤히 올려다 보았지요. 곰이 말했어요. 저 위에 궁전이 있는 모양이군. 올라가서 보고 싶은데? 곰은 안달이 나서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늑대가 곰의 꼬리를 붙들며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숲의 왕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 곰은 조바심이 나서 나무 주위를 서성거렸지요. 마침내 굴뚝새가 날아가고 나서야 곰은 나무를 기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둥지에 다다른 곰은 실망하고 말았지요. 왕의 궁전은 나무 둥치에 이끼를 채운 작은 구멍에 지나지 않았어요. 더욱이 실망스러운 건 갈색 손뭉치 같은 새끼 굴뚝새들이었어요. 녀석들은 새까만 눈이 툭 붉어졌고 노란 부리를 쩍 벌리고 있었지요. 곰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무지 못생겼네? 너희 따위가 왕자나 공주일 리 없지. 게다가 이 초라한 둥지는 왕의 궁전으로는 걸맞지 않은걸? 새끼 굴뚝새들이 짹짹거리며 대꾸했어요. 어찌 감히 그리 무엄하냐, 짹짹. 아바마마가 아시면 내 놈이 죗값을 톡톡히 지르게 하실 거다. 곰은 그 말을 듣고도 콧방 귀를 뀌었어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는
나무에서 도로 내려왔지요. 화가 난 새끼 굴뚝새들은 아비 굴뚝새가 돌아올 때까지 목 놓아 울었어요. 새끼 굴뚝새들은 아비 굴뚝새가 돌아오자 일러 바쳤어요. 아빠, 저 커다란 갈색 곰이 우리 보고 못생겼대요. 아비 굴뚝새는 깃털을 세우고 가슴을 잔뜩 부풀리고는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곰 녀석에게 따끔하게 혼쭐을 내줘야겠군. 곧 굴뚝새는 동굴로 날아가 잠자는 곰의 주둥이를 쪼았어요. 곰은 깜짝 놀라며 깨어나 으르렁거렸지요. 따가워. 굴뚝새가 짹짹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우리 종족을 흉봐. 이제 전쟁이다. 곰이 졸음에 겨운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뭐 정 그러겠다면 내일 붙자고. 그런데 조그만 굴뚝새 주제에 어떻게 나를 이기겠다는 거야? 굴뚝새는 곰의 말을 받아쳤어요. 두고 보라지. 그런 다음 굴뚝새는 자기 편을 모으러 날아갔어요. 그 후 숲에 사는 4발 짐승은 모두 곰의 편을 들고 날개 달린 동물은 모두 굴뚝새의 편을 들었어요. 굴뚝새가 파리 한 마리를 보내 4발 짐승들을 엿보게 했어요. 파리는 꽃 속에 숨어 곰이 하는 말을 엿들었어요. 곰이 여우에게 물었지요. 여우, 자네가 우리 중에 가장 영리하잖아. 어떻게 날짐승들을 이길 수 있겠나? 여우가 대답했어요. 암호를 정하세. 내가 꼬리를 지켜들면 그건 돌진하라는 신호네. 반면 꼬리를 늘어뜨리면 최대한 빨리 달아나라는 거고. 파리는 돌아가서 굴뚝새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굴뚝새도 나름대로 영리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지요. 굴뚝새는 말벌떼를 불러 특별한 임무를 맡겼어요. 동틀녘이 되자 숲에 전쟁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양쪽 군대는 서로 마주보고 늘어섰어요. 한편에서는 늑대들이 울부짖고 곰들이 으르렁거렸어요. 다양한 생김새와 몸집이 각양각색인 4발 짐승들이 단단한 발굽으로 발을 구르자 우레 같은 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어요. 반대편에는 빽빽 우는 새들과 윙윙거리는 벌레들로 이루어진 날짐승 군대가 곧 들이닥칠 폭풍우의 먹구름처럼 하늘을 맴돌고 있었지요. 여우가 털복숭이 꼬리를 세우자 4발 짐승들이 돌진했고 날짐승들은 4발 짐승들과 맞붙으려고 땅으로 휙 내려왔어요. 굴뚝새가 신호를 보내자 말벌 한 마리가 여우의 꼬리 밑으로 날아 들어갔어요. 말벌은 여우를 아주 세게 쏘았지요. 하지만 용맹한 여우는 꼬리를 계속 치켜들었어요. 그러자 굴뚝새는 말벌을 하나 더 내려보냈어요. 여우는 아파서 낑낑거리면서도 용케 계속해서 꼬리를 들고 버텼어요. 그런데 여우는 3번째 말벌에 쏘이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꼬리를 두 뒷다리 사이로 축 늘어뜨리고는 훌쩍거렸어요. 이 모습을 본 4발 짐승들은 일제히 뒤를 돌아 전쟁터에서 물러났지요. 그리하여 작고 영리한 굴뚝새와 날짐승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굴뚝새는 의기양양하게 노래를 부르며 새끼 새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날아왔어요. 굴뚝새가 자랑스레 말했어요. 우리가 곰을 이겼단다. 이제 그 녀석이 섣불리 우리를 또 욕하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새끼 새들이 말했어요. 그래도 곰이 우리에게 사과해야 해요. 굴뚝새는 곰을 둥지로 불러냈어요. 곰은 또다시 망신을 당할까 두려워 바로 굴뚝새에게 달려왔어요. 곰은 나무 발치에서 허리를 숙여
굴뚝새에게 인사했지요. 그런 다음 굴뚝새를 올려다보며 공손하게 사과했어요. 제발 나를 용서해줘. 너희에게 무례한 말을 해서는 안 됐어. 그러자 굴뚝새는 곰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렇다면 용서해주지. 단 앞으로 우리 가족을 정중히 대하고 나를 숲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약속해. 곰이 엄숙하게 대답했어요. 약속할게. 그렇게 곰과 굴뚝새는 서로 화해했어요. 네발짐승과 날개 달린 동물들이 숲 한복판에 모여 화합을 축하했지요. 모두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후 동물들은 굴뚝새를 진정한 숲의 왕으로 인정했답니다. 풍파를 잠재우는 피리. 신라 제31대 신문왕의 이름은 정명이요 성은 김씨입니다. 개요 원년 신사년 7월 이렛날에 왕위에 올랐지요. 신문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은 동해 바닷가에 가문사란 절을 지은 것이었지요. 가문사를 지은 것은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절 이름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한다는 뜻으로 가문사라고 한 것이었지요. 신문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그 이듬해 5월 해관 파진찬 박숙청이 아뢰었어요. 전하, 동해 가운데에 있던 조그만 산이 가문사 쪽으로 떠내려왔습니다. 신문왕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지요. 산이 떠내려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예, 산이 마치 무슨 고래처럼 둥둥 떠서 파도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신문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일관 김춘질을 불렀어요. 김춘질은 신문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점을 쳐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전하, 이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돌아가신 문무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우리 신라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김유신 장군은 33촌의 아들이 되어 세상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이 덕을 같이하여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려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분이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려주신다고 하신다고? 그래. 그럼 그게 무슨 보배냐? 소신 그 보배가 무엇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귀한 보배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전하께서 직접 바닷가로 나가시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보배를 반드시 얻으실 것입니다. 신문왕은 점풀이를 듣고 기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달 이렛날이 되어 신문왕은 신하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갔지요. 바다 물결은 잔잔하고 하늘에는 흰 갈매기들이 한가로이 날고 있었어요. 신문왕은 누각 이견대로 가서 그 산을 바라보더니 신하들에게 살펴보고 오라고 일렀어요. 신하들은 곧바로 배를 타고 나가 산을 살펴보고 돌아와서는 신문왕에게 아뢰었지요. 산은 마치 거북이 머리처럼 생겼고 산 위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나무가 낮에는 둘이 되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신문왕은 일단 가문사로 가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이튿날 오시에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자 천지가 진동하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날이 캄캄해졌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지요. 신문왕과 신하들은 가문사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래가 흘렀어요. 아침 일찍 잠에서 깬 신문왕이 창을 열어보니 동력 하늘에 해가 떠올라 사방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해님의 얼굴을 보니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이래 동안 어둠에 갇혀 지내다시피 한 신문왕과 신하들은 하늘에 감사하며 서둘러 바닷가로 나가보았지요.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은 푸르고 물결은 잔잔했어요. 신문왕은 신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뜬 산으로 나아갔어요. 신문왕이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산에 오르자 호련히 용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전하, 납시였사옵니까? 이것을 받으십시오. 용은 신문왕에게 검은 옥대를 바쳤어요. 신문왕은 용을 영접하여 함께 자리에 앉았지요. 신문왕이 용에게 물었어요. 이 대나무가 갈라졌다 합쳐졌다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용이 대답했어요. 그것은 한 손으로는 손뼉을 못 치고 두 손으로 쳐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대나무도 둘로 갈라진 것이 하나로 합쳐진 뒤에야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가 소리로 천하를 다스릴 징조입니다. 그러니 이 대나무를 가져다가 피리를 만들어 불어보십시오. 그러면 온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신문왕의 얼굴에는 기쁨이 흘러 넘쳤어요. 아, 피리를 만들어 불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구려.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문무왕은 바다의 큰 용이 되셨고 김유신 장군은 천신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한마음으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른 큰 보배를 내려 저에게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오,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 두 분이 주시는? 그렇습니다. 신문왕은 너무 놀랍고 기뻐서 용에게 금과 옥, 5가지 빛깔의 비단을 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신문왕은 신하들을 시켜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배에 올라 바닷가로 돌아왔지요. 신문왕이 문득 바다에 뜬 산이 보고 싶어 뒤를 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 떠있던 산과 용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지요. 산이 떠있던 자리에는 푸른 물결만 넘실거릴 뿐이었어요. 신문왕은 가문사에 묵었어요. 이튿날 지림사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수레를 세우고는 점심을 먹었지요. 태자 이공은 궁궐을 지키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을 몰아 달려왔어요. 말에서 내린 태자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축하했어요. 신문왕은 태자에게 용에게 받은 옥대를 보여주었지요. 태자는 옥대를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 말했어요. 아바마마, 이 옥대는 정말 귀한 보배입니다. 옥대에 있는 장식은 모두 진짜 용입니다. 신문왕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어린 내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장식 하나를 떼어 물에 띄어 보십시오. 태자가 아뢰었어요. 신문왕이 왼쪽에서 2번째 장식을 떼어 시냇물에 띄웠어요. 그러자 장식은 곧바로 진짜 용이 되어 눈부신 빛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고 그 자리는 연못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연못을 용연이라고 했어요. 신문왕과 신하들은 모두 휘둥그레진 눈으로
용이 사라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호성을 질렀지요. 정말 놀랍고 귀한 보배로다. 궁궐로 돌아온 신문왕은 산에서 베어온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어요. 용의 말대로 피리에는 아주 신비로운 힘이 있었지요.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갔고 병이 낫고 가뭄이 들 때에는 비가 내렸고 장마가 질 때에는 비가 그쳤으며 바람이 잠잠해졌고 파도가 잔잔해졌지요. 신문왕이 신하들 앞에서 피리를 손에 들고 말했어요. 짐은 이 피리의 이름을 만파식적이라 할 것이다. 무슨 뜻이옵니까? 한 신하가 물었어요. 온갖 풍파를 잠재우는 피리란 뜻이다. 신문왕은 이 만파식적을 나라의 보배로 삼았습니다. 용궁을 다녀온 수로 부인. 신라 성덕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일이었어요. 순정공이라는 벼슬아치가 있었습니다. 순정공의 아내는 수로였는데 세상에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워 신라 땅에서 수로 부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게다가 사람만 아니라 산과 바다의 신조차 아름다운 수로 부인을 탐내었어요. 어느 날 성덕왕이 순정공을 강릉 태수로 앉혔어요. 왕이 내린 교서를 받들어 집으로 돌아온 순정공은 수로 부인에게 말했지요. 부인, 우리는 곧 강릉으로 떠나야 할 것 같소. 강릉으로요? 무슨 좋은 일인가요? 그렇소. 임금께서 나를 그곳 태수로 임명해 주시었소. 감축드리옵니다, 태수님. 수로 부인이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띠며 순정공이 태수가 된 것을 기뻐하였어요. 며칠 뒤 순정공은 수로 부인과 함께 강릉으로 길을 떠났지요. 길을 가다가 배가 출출해져서 바닷가 한쪽에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었어요. 주위에는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는데 천길이나 되는 높이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한가로이 차를 마시던 수로 부인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철쭉꽃을 올려다보았어요. 분홍빛 꽃들이 바람결에 하늘하늘 흔들리며 수로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수로 부인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철쭉꽃을 올려다보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어머, 곱기도 해라. 누가 저 꽃을 꺾어다 내게 바치겠소? 따르던 사람들은 바위 높이 피어있는 철쭉꽃을 올려다보며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송구합니다.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웬 노인이 암소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가왔어요. 부인, 제가 철쭉꽃을 꺾어다 바치지요. 젊은 사람들도 오를 수 없는 곳이라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괜찮겠소? 수로 부인이 근심 어린 눈길로 노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무 염려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노인은 허리끈을 다시 매더니 바위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올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하게 높은 바위를 다람쥐처럼 빠르게 기어 올라간 노인은 철쭉꽃을 한아름 꺾어가지고 내려왔지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올려다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손뼉을 쳤어요. 노인은 철쭉꽃과 함께 노래까지 지어 수로 부인에게 바쳤어요.
자줏빛 바위가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시면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 그 노인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멍한 표정으로 수로 부인이 들고 있던 철쭉꽃만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다시 이틀 동안 길을 가다 바닷가에 있는 한 정자 임혜정에 이르렀지요. 잠시 정자에 짐을 부리고 점심을 먹었어요. 수로 부인은 순정공의 밥숟가락에 맛있는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서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가 싶더니 커다란 용이 나타났지요. 저건 용이 아니냐? 순정공이 소스라치듯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용이 어찌 나타났을까요? 가까이 다가오는 용을 바라보는 수로 부인도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용은 수로 부인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낚아채서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용이 사람을 잡아가다니. 순정공이 넘어져 굴렀지요.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노인이 순정공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옛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무쇠도 녹인다 했지요. 그러니 아무리 바다의 용이라 하더라도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곳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며 막대기로 언덕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수로 부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소. 그리해 보리다. 순정공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노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 고을 백성을 불러 모았지요. 용이 사람을 잡아갔다고? 그렇다네. 아마도 용이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런 몹쓸 짓을 한 모양이야. 그렇다면 어서 가서 힘을 보태세. 고을 사람들은 순정공이 있는 바닷가로 몰려오며 웅성거렸어요. 순정공은 고을 사람들과 함께 막대기로 언덕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지요. 그러자 갑자기 바다에 높은 파도가 일더니 다시 용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누굴 잡아가려고 나타났냐? 하지만 용은 수로 부인을 바치고 순순히 바다로 돌아갔지요. 사람들은 모두 돌아온 수로 부인을 둘러싸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만세! 수로 부인이 돌아오셨다. 순정공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는 수로 부인에게 물었지요. 그래, 용이 사는 바닷속은 어떠했소? 아무 일 없었소? 네, 용이 저를 귀한 손님처럼 잘 대해주었어요. 7가지 보배로 꾸민 궁전에 달고 기름지고 향기롭고 깨끗한 음식이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지요. 순정공은 부인이 들려주는 바닷속 이야기가 흥미로웠지요. 더욱이 수로 부인의 옷에 색다른 향기가 풍겼으니 이 세상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냄새였어요. 이처럼 수로 부인은 그 눈부신 아름다움 때문에 산골이나 큰 연못가를 지날 때마다 신물들에게 잡혀가는 일을 자주 겪었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해가라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 노랫말은 이렇지요.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 빼앗아 간 죄 얼마나 큰가. 내가 만약 거역하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끝이 없는 이야기. 옛날에 이야기 듣기를 아주 좋아하는 임금이 살았습니다. 그는 온종일 입담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다 보니 얼마쯤 세월이 지나자 그가 모르는 이야기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고, 심심하고 답답해.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귀에 가시가 돋는 것 같구나. 도저히 참다 못한 임금은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가 모르는 아주 길고 긴 이야기를 해다오. 내가 만약 이야기를 듣다가 제발 그만해를 외친다면 그 사람에겐 이 나라의 반을 주겠노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임금을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임금에겐 하나같이 다 아는 이야기들 뿐이었고 길어봤자 한나절이면 끝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와서 임금이 이야기에 물려서 비명을 지를 때까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었지요. 너 같은 농사꾼이 무슨 이야기를 알겠느냐. 자, 어쨌든 어서 시작해 보거라. 이리하여 농부는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밀을 심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밀이 자라자 베어서 타작을 했지요. 그러고는 값진 나달을 모두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둔 중에 가장 훌륭한 타작이었습니다. 그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난 것이로군. 왕이 말하자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걸요. 그의 창고에는 콩알만한 구멍 하나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달을 모두 창고에 넣어두었을 때 개미 한 마리가 와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 밀을 보았습니다. 개미는 밀알 하나를 먹어보려고 개미굴로 물고 갔습니다. 아하! 임금은 흥미를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농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튿날 다른 개미가 구멍으로 들어와서 밀을 보고 역시 나달 하나를 물고 갔습니다. 어허!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튿날 다른 개미가 와서 나달을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하! 이튿날 또 다른 개미가 와서 나달을 하나 물고 갔습니다. 아하! 그래, 알았으니 그 다음 이야기를 해.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튿날 다른 개미가 와서 다른 나달을 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른 개미가 와서 다른 나달을 물고 갔습니다. 뭐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하라니까. 임금이 소리치자 농부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창고에는 밀알이 가득하답니다. 이튿날 다른 개미가 와서 다른 나달을 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제발 그만하게나. 임금은 펄쩍 뛰며 달아나면서 소리쳤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농부는 큰 땅을 얻게 되었고 에티오피아에는 이런 속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나달 하나에 한 가지씩 행운이 찾아온다.